2008년 3월 14일 유타주에 사는 한 여성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두 분은 항상 조심스럽고 시간을 잘 지키며 다정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드시던 캐스루드 클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화로 문이 열렸고 온 도시를 뒤흔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은퇴한 부부인 어니스트와 샬린 시러의 시신이 잠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고 집 곳곳에 피가 튀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잔혹하고 의도적인 듯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누가 두 명의 온순한 노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곧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침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자 어린아이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 범죄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 CCTV 비디오 영상에 빨간색 카마로가 현장 근처에 있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스트와 샬린 시러 부부는 성공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조용한 지역 사회인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턴에 살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부동산 사업에서 성공했고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샬린은 30년 이상 교육에 헌신해온 노원 회계학 교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하여 가족, 손주들과 함께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즐기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두 자녀딸과 아들과 항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딸은 유타주에 살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들 어니스트 시러 주니어 어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다미는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학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후 어니는 사업가로서의 경력을 버리고 포커계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로빈과 결혼하여 어린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 어니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니스트와 그의 아내는 그에게 집을 사라고 6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니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샤를린이 아들의 생활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가족에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이전에도 시러 가족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어니스트와 샬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캐스루드 지역의 평화로운 집 주변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딸, 사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바쁜 몇 달을 보낸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상으로 기대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아들 어니 시러 주니어의 삶은 달랐습니다. 프로포커 플레이어였던 어니는 대도시, 특히 라스베이거스를 끊임없이 옮겨 다녔고 그곳에서 여러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지만 어니는 종종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고 심지어 장기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샬리는 아들의 직업과 생활 방식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니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는 어머니가 도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거듭 표출한 후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니의 아내 로비는 남편 곁을 지켰지만 남편의 감정적, 재정적 혼란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작은 가족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 어니스트와 샬린 시러 부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랜 회원이었던 캐슬우드 컨트리 클럽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터들은 두 사람이 편안해 보였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오후 8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약 70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어니 주니어는 네바다의 한 주유소 겸 패스트푸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청구서와 통화 기록에는 그가 그날 오후 그곳에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경 어니의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후 약 17시간 동안 그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플레전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 저녁 캐슬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저녁식 키사 날사를 마치고 돌아온 어니스트와 샬린 시러 부부는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부부가 긴장하거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후 8시가 조금 지나서 지인이 집 문을 두드렸다고 추정했고 부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강제 침입이나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샬린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고 아마도 아래층에 있을 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계단 꼭대기에서 쫓기고 태클을 당했습니다. 그 후 어니스트는 단단한 물건, 아마도 야구 방망이로 공격을 받아 최소 6발을 맞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장식용 칼 중 하나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여 두 남자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구를 재배치하여 마치 강도 사건처럼 보이도록 시간을 벌었지만 그 과정은 엉성하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고액 지폐가 남아 있었고 귀중품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오전 12시 42분경 캐슬우드 인근 보안 카메라에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주택가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범행이 완료된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이후 며칠이 지나자 시러 부부의 딸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도 전화가 끊이지 않자 시러 부부는 부모님이 자주 묵으시는 캐슬우드 컨트리 클럽에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클럽 경비원들이 집을 점검하기 위해 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잠옷 차림의 어니스트 부부가 집 안 두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약탈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귀중품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 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여전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벽, 천장,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공격의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구 근처 타일 바닥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신발 사이즈보다 큰 나이키 운동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어니스트 씨의 장식용 검들이 보관된 캐비닛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앨럼이다. 카운티 경찰은 범죄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범죄 동기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 혐의를 제기했지만 일련의 정황을 통해 그 추측은 금세 빗나갔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건 현장은 서투르게 연출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웅덩기에서 12사이즈 나이키 운동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니스트 씨는 그 사이즈의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장식용 칼 보관장에서 칼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딸은 유태 살고 있었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어니시러 주니어는 3월 7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협조 요청을 받자 어니는 침착한 태도로 사건 현장에서 약 600km 떨어진 남부 캘리포니아 브레아 시에 혼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는 17시간 동안 꺼져 있었는데 이 시간은 사건 발생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새벽 12시 42분 어니가 운전하던 차량과 동일한 빨간색 카마로가 캐슬우드 지역을 떠나는 CCTV 영상을 발견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니시러 주니어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초빙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남부 캘리포니아 브레아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 잠을 잤으며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니는 이동수단에 대한 질문에 빨간색 카마로를 몰고 다녔다고 말하며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 신호를 확인하여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진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니는 갑자기 집을 떠나 여러 주를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회피적인 행동과 새로운 신분을 만들려는 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니의 전처 로빈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남편을 신뢰하지만 남편이 옷장 속 칼을 가리키며 두 번째 칼은 어디로 갔을까? 라고 중얼거렸던 순간을 떠올리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로빈은 경찰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비밀리에 녹음된 통화에서 그녀는 경찰이 현장의 어니의 차량과 똑같은 차량의 영상을 확보했다고 언급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오랜 범의 침묵은 해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빈의 귀중한 녹음 통화 이후 경찰은 남은 단서들을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범죄 현장 사진을 검토하던 중 작지만 특이한 물건, 피 묻은 종이 한 장이 공격 현장 근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키 청소년용 야구 배트 보증서였습니다. 이 배트는 실어 부부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집에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단서는 즉시 추적되었습니다. 구매 영수증에 따르면 2008년 3월 7일 어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불과 수백 야드 떨어진 네바다의 나이키 매장에서 누군가 야구 배트, 12사이즈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골리 글러브 한 켤레, 이 세 가지 품목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고 추정하는 도구 모음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현장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의심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점차 어니시러 주니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11년 1월 4일 어니시러 주니어의 재판이 거의 3년간의 수사 끝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민감한 성격으로 인해 재판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높았습니다. 검찰은 간결하지만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범죄 당시 캐슬우드에 빨간색 카마로가 나타난 정확한 시점을 녹화한 카메라 영상부터 현장과 일치하는 야구 배트와 운동화 구매 영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후 세차를 철저히 하고 전화를 끄고 가명을 사용하고
여러 주로 도주하는 등 특이한 행동 징후를 강조했습니다. 언니의 전처인 로빈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녀와 전 남편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었는데 언니는 CCTV 영상에 대한 질문에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언니는 증인석에 서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 앞에서 그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 심지어 여성 배심원에게 친근하게 보이기까지 했던 모습은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어니시러 주니어에게 부모를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낯선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서 배신이 비롯된 참혹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어니스트와 샬린 시러 부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지만 정의는 유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갑작스럽고 처참하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씁쓸한 진실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온 마음을 다해 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딸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언젠가 법정에 서서 부모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오빠였습니다. 언니의 전처 로빈에게 이 트라우마는 단순히 배우자의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언젠가는 아들에게 이 비극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라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니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빨간색 컨버터블을 몰고 어머니와 잠시 함께 살았던 희미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는 아무도 완벽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왜 실어 사건은 탐욕, 좌절, 그리고 끓어오르는 갈등이 극한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겉모습이 평온하다고 해서 항상 가족 내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연결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커지고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대화와 이해의 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